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경제론인데요. 이 경제론이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대체제, 보완제 뭐 다 할 것 같고 수요곡선, 우측이동, 좌측이동 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주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경제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경제론은 경제학 배운 거잖아요. 경제학은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경제학이 사실은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제학에서 실제로 이 정도밖에 이렇게. 근데 이 경제이론이 지금 범위가 우리 부동산학 결론에서는 경제이론 이 범위가 이렇게 딱 법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출제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 정도만 출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넓혀버리면 어려워집니다. 가끔씩 이 정도를 내야 되나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고 경제이론은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변동, 경기변동에서는 그냥 경기변동하고 거미집이론, 그래서 한 5개 내지 6개를 출제할 거예요. 근데 우리 충분히 4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4문제. 그래서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 시간 했던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이것도 다 모르잖아요. 네? 자, 가봅시다. 가장 먼저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에서 몇 개 배우냐면 6가지 사항, 공급에서도 6가지 사항. 그럼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은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이거 배운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수요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 만나서 균형의 변동. 혹시 균형의 변동 저하고 몇 가지 배우는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두 번째 공급만 변하는 경우, 세 번째 수요 공급이 동시 변하는 경우. 그럼 수요 공급이 동시 변하는 경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알 수 없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글자, 네 박자가 아니라 네 글자, 탄가 비거 이렇게 했잖아요. 탄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비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 불변. 다섯 번째는요, 비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크다. 그렇죠?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그 5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그거 끝나고 나면 탄력성 배웠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에서 첫 번째 이제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은 제가 막 설명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수요는 구입한입니까?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한 그러면 X. 여기까지는 대답 잘 하시더라고. 그 뒤로부터는 여기까지 물어보면 막 쌍심질 하고 하고자 한다. 막 그러지. 한 틀리다. 막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잘 안 돼버리지, 이제. X. 여기서 이제 딱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유효, 수요, 유량 뭐 이러면 지금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시험을 어렵게 낸다. 그러면 수요의 개념은 이 세 가지인데 유량과 저량을 별도로 배울 거야. 그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란 말 안 내, 이게. 여기에 구입하고자 한다를 학문적으로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 사전적 개념은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 사전적 개념이란 것은 구입하고자 한다.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유효수요. 유효수요. 자, 유효수요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는 수요량과 실제 구입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수요량은 내가 사고 싶은 게 10개를 사고 싶다. 근데 15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글쎄 이 정도까지 나오기가 쉽습니다. 일단 구입한 그럼 틀린 말이다. 그럼 이제 유효수요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올까 X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반드시. OX, X 자신 있습니까? 아, 그러구나. 틀렸습니다. 반드시 유효수요입니다. 반드시 유효수요입니다. 반드시. 자, 봐요. 유효수요라는 것은 구매 의사와 살 생각과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어야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수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집어넣어준다고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수요는 구입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반드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OX? O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중요하고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유효수요 가지고 장난친다면 반드시 유효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자,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를 말한다. 반드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유효수요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낸다면 그럼 봐요. 이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 지불 능력 돈이야, 돈. 그럼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수요가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과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러면 이 돈은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돈이 2억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지불 능력이 없죠. 그러면 지불 능력이 없는데 은행에서 8억을 빌려준다면 그럼 나는 지불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지불 능력은 수요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타인 자본까지도 지불 능력을 구성한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면에서는 요거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유효수요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반드시 유효수요이다. 그럼 O. 지불 능력은 수요자의 돈뿐만 아니라 은행 돈까지도 포함한다. 됐죠? 됐네. 이렇게. 그럼 여기 쓰실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유효수요 앞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불 능력에다는 차입금 포함 이렇게 쓰면 돼요. 차입금을 포함한다. 되셨나요? 네. 자, 이게 수요의 개념. 그러면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구입한이 아니라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말. 그다음에 공급도 얘가 논리가 똑같죠. 그럼 공급은 판매한입니까? 판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 그럼 끝이야. 공급 끝. 개념에서는. 자, 공급의 개념 갈게요. 공급의 개념은 24쪽 있는데 펴지마. 시끄러우니까 펴지마. 그냥 놔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냥 알 수 있는 거니까. 또 시끄럽다는데 왔다 갔다 한다 또. 예? 공급도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공급. 그래서 사전적 개념에서 이제 공급은 포인트. 여기 공급의 개념이 나왔을 때 요것만 냈어요. 요것만. 뭐 유효 공급 이런 거 안 내고 요것만. 그러면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은 판매한입니까? 판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 요것만 하면 되겠어는 공급에서는요. 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니까 유량과 저량은 우리한테 시험을 세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그게 개념이에요. 두 번째 유량과 저량을 구별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에 나오는 말들 소득이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가격이 나오고 가치가 나오고 재산이 나오고 자산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을 유량과 저량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게 구분이야. 그 구분이 10번 넘게 나와.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에서는 구분을 낸다고 하시면 돼요. 유량의 개념 일정 기간, 저량의 개념 일정 시점. 요건 2번 냈어. 2번 우리 시험에서. 근데 열 몇 번 냈던 게 한 번인가 냈던 게 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 요 유량, 요 개념이야.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이렇게 여기 이제 구별하는 거. 요거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량에 해당되는 것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무수히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량에 해당되는 걸 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 정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7가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그러면 끝나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 요게 저량이고, 그다음에 저량은 이상하게 지읒이라는 글자가 잘 나와요. 지읒 잘 나오잖아요. 지읒 이렇게. 꼭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저량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구, 도시 인구, 인구수, 인구 규모 이런 식으로. 재산, 자산, 가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요. 자, 부채가 나왔습니다. 저량입니다. 부채 밑에 뭐가 나온대요? 자본. 이런 그냥 공식적으로 말하니까요. 부채 나오면 밑에 자본. 그럼 2개 다음 거 자산 이렇게. 부채에다 자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자산이 됩니다. 이것도 22회 때 시험에 출제했던 거 이렇게. 그럼 요 3개는 유량, 저량. 자, 부채 나왔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밑에 뭐가? 자본 나온다. 요거는 더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나눈 거 뭡니까? 부채 비율. 반드시 틀렸으니까 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틀렸으니까 제가 자문자답을 할 거야.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오늘 초장부터 틀렸으니까 안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부채 나오면 그 밑에 자본 나오고 더하면 자산이 되는 거고 요 세 개는 전부 다 절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 나오면 그 밑에 자본 나오고 나눈 것을 부채 비율이라고 하고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28회 때 시험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28회 때는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다. 분자 부모 바꿔서 틀린 말 만들었어요. 이렇게 미상한 저당 잔금은 지금 내가 은행 돈 갚아야 될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10억 빌렸는데 3억 갚고 아직 7억 못 갚았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은행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게 지금이란 말이 저량이고 미상한 저당 잔금이 이게 저량이 됩니다. 외채는 지금 우리나라 빚, 부채는 지금 나의 빚 이런 돈이잖아요. 여기 중고는 중고부동산 공급으로 재고는 주택 재고량으로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이건 저량이죠. 왜 감정평가액이 저량일까요? 감정평가는 가치 구하는 거야. 시장 가치 이렇게. 그럼 감정평가할 때 투자 가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의사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조원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왜 제조원가 저량이래요? 네가 여기다 썼으니까? 왜 저량이래요? 제조원가가? 기준 시점.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특정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원가가 저량. 이렇게. 자, 기준 시점 그러면 생각나는 말. 기준 시점 그러면 저하고 7월달, 8월달 과정에서 기준 시점 다 공부했잖아요. 왜 감정평가 가장 먼저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기준 시점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하지 말고 제가 할 테니까.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두 번째, 가격조사 완료일. 미리 정해진다면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을 할 수 있다. 변동의 원칙, 감정평가서 필수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 제조원가는 무슨 시점의 원가? 기준 시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점 수정. 자, 기준 시점과 관련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옆으로 샜는데 유량과 저량 공부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저량. 시험은 유량과 저량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유량에 해당되는 거 고르세요. 저량에 해당되는 거 고르세요.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자, 됐네. 이제 유량과 저량 나오면 요 구분 나오면 여러분 다 맞춰야 한다는 거. 근데 여기 자산인데요. 꼭 자산이라고 안 나와요. 총 자산 나올 수도 있고 자산 총액이 나올 수도 있고 부채는 총부채, 부채 총액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마무리됐고 수요 공급 개념이 그러면 수요에서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수요자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공급에서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자 가격이 있다. 근데 이제 수요량 공급량은 잘 나오는데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여기 포인트 그다음에 최대 수량. 최대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량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혹시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최소 수량이다. 그럼 틀린 말. 최대 수량이다. 수요자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자 가격은 자자 생략하고 수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요 가격. 저는 과일 중에서 여름철에 수박을 자주 먹는 편인데요. 근데 제가 수박을 한 통 사러 가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수박 살 때 최대로 2만 원까지 죽을 용의가 있다. 그걸 수요 가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요자가 물건 사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금액. 나는 수박이 2만 원이 넘어가면 안 산다. 최대로 2만 원까지 줄 용의가 있다. 그걸 수요자 가격, 수요 가격입니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불한 그러면 틀린 말이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왜? 수요가 들어가면 다 사전적이야. 그럼 지불했다. 그럼 사후적 되는 거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그럼 공급량도 있고 공급자 가격도 있겠죠. 공급량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은 곧잘 나와요. 시험에.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량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그럼 공급량은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다. 올까 있을까? X. 자, 공급자 가격도 있겠죠. 공급자 가격에서 자자 생략하고 공급 가격이라고. 공급 가격. 공급 가격은 공급자들 생각해봐요. 공급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매번 그래요. 미치고 판다고 그래. 최소한 내가 요거 2만 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이야. 최소 금액. 그래서 여기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포인트가 요거예요.
그럼 수요량, 수요자 가격, 공급량, 공급자 가격 요 네 개의 개념 중에서 공급자 가격만 최소의 개념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최대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예, 됐어. 이거 하나. 그럼 수요 공급의 이제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량과 재량이 무조건 포인트가 되는 거고 중요한 말이고.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하나씩 써봐라 말 안 나오죠. 그럼 수요량 결정률은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여기까지도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하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변하라고 하고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이건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간다는 거. 수요법칙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뭐하더라? 감소하더라. 이걸 수요법칙. 반비례 관계 있다. 반대로 가니까 이걸 마이너스 관계 있다. 그런다고. 저 마이너스 관계를 외우지 말라고.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야.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수요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공급은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공급은 플러스 관계야. 그러니까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관계니까 전부 다 수요 법칙이든 수요 곡선이든 뭐든 데 수요는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아니야. 수요 법칙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자, 지금 하는 말은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봐봐요. 참고적으로. 어떤 게 수요함수가 봐봐요. 수요함수. QD는 300 마이너스 P하고 마이너스 P하고 QD는 300 플러스 P 이 둘 중에서 일반적인 수요함수가 어디예요? 1번. 수요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여기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은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야. 그랬더니 우하향한다. 우하향. 수요 곡선 그리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하향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만약에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OX.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수요 법칙은 마이너스 관계,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 미쳐버려.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그럼 마이너스 기울기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럼 공급 법칙은 비례고 플러스 관계고 플러스 기울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공급은 이렇게. 자, 이제 수요가 이런 게 있다면 공급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수요 곡선은 여기는 한 20년 전에 내다가 20년 전에 한 15, 16년 전에 내고 요즘 안 나오고 수요 법칙도 가끔 지문에 나오죠. 이렇게 주면 얼마 좋을까?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 법칙이라는 말 빼버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될 거고. 자, 그렇게. 자, 이제요. 이 논리가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급량 결정량이 무수히 많은데 아까 수요가 똑같으니까 가격과 가격 위에 있는 나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올 일 없잖아요. 그럼 가격이 변하든 가격 위에 있는 변하든 공급량은 변하게 되는데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럼 아파트 가격 변했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변하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은 변합니까? 공급 변합니까? 공급 변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잘 돼요. 좀 더 깊은 내용 나오면 머리 아프지. 이렇게. 공급 법칙 됐잖아요. 이렇게 아까 했던 거. 공급은 전부 다 플러스. 그러면 공급 함수는 QS는 300 플러스 P 1번하고 2번 QS는 300 마이너스 P 어떤 게 일반적? 요거 일반적. 플러스니까. 수요함수, 공급함수 문제집 봐봐요. 공급은 전부 다 플러스를 놨어요. 그래서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해놓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때문에 이렇게. 자, 이제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수요 곡선은 요즘은 안 중요하고 공급 곡선은 요즘 잘 냅니다. 작년에도 공급 곡선 냈어요. 그럼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이야. 그럼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단 말은 우상하지 않는 공급 곡선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 않는 거.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향. 공급 곡선. 근데 이게 일반적인데 저 일반적이란 말은 모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 거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수평선이 공급 곡선이 있겠죠. 수직선이 공급 곡선이 있겠죠.
공구선이 수평선 뭐 할 때 배웠어요? 탄력성.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 이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공구곡선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토지의 공급은 몇 가지가 있어요? 토지 공급은 두 가지. 예, 대답 안 했는데 내가 괜히 물어봤다. 자, 이렇게 해야 돼. 토지 공급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앞으로. 그렇지.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물어봤고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짜증나고 저는 더 짜증나고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제가 자문 찾아볼게요.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곡선은 토지의 공급곡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토지 공급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부정성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물리적 공급곡선.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이 있답니다. 그럼 물리적 공급곡선과 용도적 공급곡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부정성 때문에 수직선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장기 단기 필요 없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예? 토지의 용도적 공급곡선, 경제적 공급곡선은 용도적 공급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수직선 아니고 우상향한답니다. 자, 이걸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이란 말을 물리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이렇게 출제했어요.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이 뭐예요? 물리적 공급곡선. 이게 이제 부정성. 부정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이란 말이에요. 곡선. 그러면 용도적 공급곡선은 뭘 반영했을까?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그럼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곡선. 토지의 공급곡선. 용도적 공급곡선을 다른 말로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곡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8회 때 시험 문제를 가볼게요.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가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을 반영한 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급곡선이 우하향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향해야 되는데 우하향한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용도적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수직선인데 왜 그러냐? 부정성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책에 다 있는 겁니다. 부정성 때문에 그렇다. 단기, 장기 상관없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요거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단기, 장기 상관없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탄력성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요 뒤 화면이 있는데 막 쓰시나고 노력하시네. 부정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해보세요. 부정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 부정성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체유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곡선 좀 더 디테일하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선, 단기, 장기 상관없이 수직선이고 완전 비탄력적이고 토지의 용도적 공급선은 우상향하고 개별 공급, 시장 공급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 단기, 장기 여기 물리적 공급곡선은 단기든 장기든 완전 비탄력적인데 용도적 공급곡선은 단기하고 장기로 나누면 어디가 탄력적? 단기가 장기가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그렇잖아요. 예?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무조건 수요동 공급이든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응? 자, 여기에 그림입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책에 있는 게 막 그리지 말라고 책에 쓴 거니까. 토지의 물리적 곡선 장기 단기 필요 없이 무조건 이렇게 수직선이다. 그런데 용도적 공급선은 장기가 되면 이렇게 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니까. 완만하면. 예? 자, 공급 곡선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수요 따로 공급 따로 하나 수요 공급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에서 다섯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표가 나올 거라고. 역시 별표 3개짜리 여기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표. 수요량의 변화 개념은 무엇이 바뀌어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는데 아파트 수요 변화는 무엇이 바뀌어서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이 바뀌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럼 여기다 이제 원인 쓸 거라고. 원인은 수요량의 변화 원인과 수요 변화 원인. 그럼 여기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 이게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은 여기다 다 쓸 수가 없죠.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쓸 수 없으니까 그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그럼 예를 들면서 인구 대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 보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점에 이동하고 점에 이동.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부족하고 여기서 한 단계를 업해야 돼요. 최근에 여기서 한 단계 업해서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수요 공급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지를 갖다 주면 여러분이 힘들어한다고. 왜?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런 부분을 출제하니까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업해서 이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보게요. 그러면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좌측 이동한다고.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내죠. 인구 변화로, 소득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OX, O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OX, X, X 이렇게. 네? 그러면 수요 변화는 두 가지잖아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이 우상향. 그냥 우측 이동하면 되지. 우상향, 우측 이동을 우상향이라 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우측 이동 외웠는데 혹시 우상향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잖아요. 수요 곡선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요 곡선 1번. 그럼 우측 이동이 이거잖아요. 우측 이동. 2번. 그럼 요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이고 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상하로 보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상향이다. 이렇게. 우상향. 그러니까 그러면 감소는 좌측 이동, 좌하향이다. 이렇게. 좌측 이동 다른 말로 왼쪽, 우측 이동 오른쪽. 다른 시험은 왼쪽, 오른쪽 내고 있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왼쪽, 오른쪽 안 냈고. 자, 그러면 이 표는 매우 중요하고 이 표가 공급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똑같다는 공급에도. 자, 열심히 이걸 했는데 이게 안 풀리면 요 밑에 게 안 풀리면 요 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했어도 이게 풀려야 된다고. 예? 만약에 시험에서 이 표를 주면서 여기다 채우라고 해봐. 이 채우라고 하면 다 맞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그럼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냐? 아파트 수요 변화냐를 물어봐요.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 두 번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 변화냐? 수요 변화. 이번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그럼 이 단독주택 가격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대체제 가격 상승. 대체제 가격 상승. 아파트 입장에서 단독주택이 대체제니까.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지.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야. 봐봐요. 아파트 수요 변화인데 아파트 수요 증가냐 수요 감소냐 또 나눠진다고. 지랄 같은 거지. 예? 그래서 비정사 표시를 잘 하라고. 민법을. 개론은 이렇게 힘드니까. 자, 가장 힘들어한 게 밑에가 있는데 요 1번, 2번, 3번보다는 4번이 여러분이 더 힘들어요. 4번은 이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한다. 올까 있을까? X. 그럼 좌측 이동한다. X라고.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음 중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봐. 또는 수요 증가 요인 몇 개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준다. 그렇게 이 박스를 주고 나서 기억 나오고 이쪽 니은에다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네 우측 이동 이렇게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요거 찾으면 안 되지. 수요 곡선 상의 점에 이동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곡 잘해요.
이렇게 주면 똑같은 말인데 안 배운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주면 배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는 요령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과정을 오후에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하는 거고 그 과정을. 요거 절대 찾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안 되고 하락은 됩니까? 아니,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요 두 개는 수요 곡선 상해 점의 이동이니까. 의미하셨죠? 요거. 그러면 요거는 공급도 똑같게 있습니다. 자,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를 볼 건데, 이렇게 나온다고. 아파트 가격 상승했습니다. 상승.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이 상향으로 이동한다. 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이거 올까 있을까? 오입니다. 오라고. 자,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봅니다. 수요 곡선 이렇게 있었어요. 수요 곡선 가격입니다. 수요량입니다. 그럼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일 때 수요량이 300개에서 여기에 A점이 있습니다. A점은 수요 곡선 상의 점입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3,000원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격이 3,000원 올라가면 그럼 3,000원일 때 수요량은 수요 곡선을 만난 이 점이에요. 이렇게 수요량이 100개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럼 A점이 있었던 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1,000원일 때는 A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A점에서 B점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 상의 A점이 수요 곡선 상의 B점으로 가죠.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동안 여기까지 냈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점의 이동인데 이 점이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떨어지냐. 위로 올라간다. 상향으로. 그럼 하향으로 그러면 틀린 말이든지. 하향으로.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으로. 가격이 3,000원이었을 때 B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1,000원 떨어지면 A점을 와야지. 하향으로. 지금 이해됩니까? 난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공급도 똑같아.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이 상향으로 하향으로 나오겠죠? 오른말 되는 거지. 공급 똑같다. 자, 이제 이 표 됐고. 공급 똑같아. 공급 똑같습니다. 또. 자, 가격 요거 똑같으니까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그럼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공급이 증가냐 공급이 감소냐 나오겠지. 공급이 증가냐 공급이 감소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좀 이따 배울 거라고 이렇게. 그다음에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공급 변화.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그럼 이 단독주택 가격 대신에 무엇을 줄까? 대체재 가격.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대체재일 거니까. 그럼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냐? 아파트 공급 변화냐? 아파트 공급 변화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OX. X. 좌측 이동한다. X.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자, 이제 여섯 번째. 수요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럼 수요에서 여섯 번째가 뭘까? 수요에서 여섯 번째가 뭐 같아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섯 번째 수요 변화 요인.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수요 증가 요인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고 가격 상승 요인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네.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수요 증가 요인 찾아봐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봐라.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다 똑같은 말. 수요 감소 요인, 좌측 이동 요인, 가격 하락 요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되셨죠? 그냥 무수히 많을 건데 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체재, 보완재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득 이런 거 잘 하시니까 이제. 자, 이렇게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 잠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분은 개론하고는 좀 친하지 않는 거야. 개론하고 친하지 않는 거고 민법하고 친해보라고. 민법 대비하고.
민법. 표현대리하고 한번 친해보시라고. 표현대리. 그러면 그분이 그러겠다. 난 민법 중에서 표현대리만 포기할 거예요. 그래. 그 인구는 필요 없고, 소득은 좀 이따 볼 거고, 여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럼 이거 봐요.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지 상환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이동, 가격 상승.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정부의 규제가 완화됐다.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이동, 가격 상승. 그잖아요. 선호도,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나라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곧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파트가 곧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그 사교육이 가장 정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교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수능 보는 애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수능 보는 애들 줄어드는데 무슨 사교육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도 곧 끝난다잖아요. 실제로 정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감소하는데 무슨 아파트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파세요. 지금 비쌀 때 점점 떨어질 거니까. 자, 나머지 다 되고 이제 여기 소득 대체제 보완제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대체제 보완제 지금부터 해서 뽕을 한번 빼봅시다. 대체제 보완제 나올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볼 테니까 뽕은 뽑기고요. 자, 소득부터. 소득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정상제, 열등제 생각나면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국순이 우측 이동하면 그 제한은 무슨 제다? 정상제. 요건 내도 안 해요. 그러면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상제는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정상제야.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국순이 좌측 이동하고, 그럼 무슨 제? 정상제야. 열등제는 반대로 가는 거. 그럼 소득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무슨 제? 열등제. 그걸로 끝이라고. 여기 지금 정상 열등제 구별인데 요거 나오도 않았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이거. 소득이 나오면 소득 탄력성.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고 소득 탄력성 계산하면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없다.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 1번. 소득이 10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5가 증가했다. 그럼 요거 없애봐요. 요 10을 없애버릴게요. 10을 없애버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럼 무슨 제? 정상제. 요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만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이냐 요것밖에 다 안 끝나요. 요걸로 끝나요. 근데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이게 숫자가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을 계산하는 소리야. 수요 공급 오늘 배우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퍼센트, 10%, 5% 나오면 전부 다 탄력성이야. 전부 다 탄력성. 네? 그러면 소득이 10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5가 증가했다. 근데 숫자 안 보고 방향만 보고, 방향 보고 정상 열등제 구별하는 거고, 숫자는 소득 탄력성이고.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을 소득 변화율로 나누는 것이고, 탄력성은 전부 다 퍼센트야. 율이야, 율. 그래서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퍼센트. 소득 변화율, 퍼센트. 이렇게. 그럼 갖다 붙여주면 되죠, 이제. 이렇게. 이거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이 10이 올라갔잖아요. 플러스 10%. 수요량은 5가 올라갔잖아요. 플러스 5%. 지금 거의 눈빛이 5바이트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숫자 나오는 수가, 숫자 나오고 분수식 나오고 퍼센트 나오면 막 울렁증 걸려요. 5바이트. 0.5, 0.5. 끝. 더 이상 없음. 소득은 더 이상 없음. 이건 알잖아요. 자, 정상제이다.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알잖아요. 그럼 소득은 딱 끝이죠. 더 이상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럼 2번.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이 감소했다.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 이러면 안 돼요. 소득이 떨어지면 열등제, 소득이 올라오면 정상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 수소탄 0.5. 여기도 0.5입니다. 여기도 0.5. 자, 왜 0.5일까? 얘는 소득이 10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10%. 수요량은 5가 감소해 마이너스 5%.
그러면 0.5. 마이너스니까 0.5. 자, 그 밑에. 소득이 10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수요량이 5가 감소합니다. 그럼 무슨 제? 열등제. 열등제고 소득 탄력성 합시다. 그래서 소득이 10이 올라갔네. 플러스 10%. 수요량은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0.5. 됐죠? 소득은 이 이상 없음. 소득은. 소득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요거. 소득 탄력성 계산하는 거. 요거 힘들어하는 거고 나머지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에서 지금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는데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 요인이야.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아까 무수히 많은 거 봤잖아요. 인구, 소득, 대체제, 보완제가 쭉 했잖아요. 그 중에서 소득하고 이제 대체제, 보완제 가격 이게 이제 가장 힘들다고. 그거만 하면 끝나. 아까 봐. 이자율 올라갔다. 수요 감소. 요건 다 알잖아요. 규제가 완화됐다. 수요 증가. 요건 다 아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이제 소득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대체제, 보완제 가격이 나오죠. 대체제, 보완제. 여기 또 하다가 제가 암기합시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암기하면 될 건데 대체제 뜻이 무슨 뜻인가 안 내죠. 대체제는 바꿔 쓸 수 있는 두 자를 대체제를 하고 그럼 아파트를 해당 지하라고 한다.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이 단독주택이 뭐요? 대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제 요거 딱 하나 기억하면 돼요. 제가 이제 20살 때 이걸 처음 접하는데 그러니까 20살 때 요거는 이제 경제 언론에서 배워요. 이제 경제학은 경제 언론이 있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수리경제학 뭐 복잡하다고 이제 뒤에 뭐 경제 붙은 게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튀넨 이런 사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튀넨 마르크스 막 들었죠? 저거 막 수업 시간에 들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 때도 튀넨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교수님들 말하면.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가면 그러면 경제학과 뭐 상대생들은 요거 이제 경제 언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 언론을 배울 때 이런 거 나온다고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막 나오는데 경제 언론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그 교수님들은 전부 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뭐 복잡한 걸 가리키고 그다음에 연세가 약간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경제 언론을 가리키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저한테 이제 공제 언론을 가리키신 분은 연세가 약간 지긋했는데 대체제 가격 예컨대 꼭 이렇게 하죠. 예컨대 사이다하고 콜라가 대체제라고 할 때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많이 안 먹죠? 그러면 사이다 많이 먹겠네? 그거야. 저 학생 똑바로 앉아 뒤에 이렇게. 아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선생님이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봐봐.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라고. 대체자면서 콜라하고 사이다가 대체지지. 그래서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안 먹으니까 사이다 많이 먹겠네.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라는 해당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걸로 끝. 그럼 알도 모르도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 뒤에 학생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넘어가고. 그 집에 가니까 뭘 배운지도 하나도 몰라. 하나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끝날 무렵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중간고사에서 내가 5점짜리 낼 거야.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걸로 끝. 제가 대학교 때 4년 배우면서 대체제 보완제 그걸로 끝이야. 선생님한테 그거 안 배웠다. 딱 그거 하나 끝. 근데 학원 오니까 계속 대체제 보완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딱 이거 한 번이 끝나 그냥. 교수님을 끝난다고. 그리고 다 학생들이 자기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뭐 중간고사 나온다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대체제 가격만 나온 게 아니라 보완제 가격도 나오죠. 대체제 수요도 나오죠. 뭐가 복잡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거 딱 하나, 요거 하나 기억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요거 하나 기억하니까. 대체제가 올라갔다. 그럼 요것만 알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뭐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거 전부 다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못할 뿐이라고. 왜? 민법도 해야 되고 공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법, 굴뚝, 6m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치? 개로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자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분위기가 지금 벌써 50분 지나니까 흐트러졌다. 자 10분 쉬었다가 정신 맑은 상태에 대체될 거라고.